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헤드라인은 파월 의장 잭슨홀 기조 연설에서 정책을 조정할 때가 왔다. 이런 주제 하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증시가 움직여가지고 글로벌 증시가 우선 미국 증시부터 좀 살펴볼까요? 나스닥이 많이 반등해졌습니다. 1.47. 근데 어제 하락했죠. 근데 이게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수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면은 어제 갑자기 하락했잖아.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 그냥 단순하게 뭐 오늘 나스닥이 1.47% 상승했어요. 너스의 지수가 3.19% 상승했어요. S&P 500이 1.15, 다우가 1.14 이렇게 이야기하면 엉터리로 정보를 얻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습관이라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처음 접할 때 국내 언론이라든지 해외 언론에서 맨날 그 지수 이야기하니까 마치 지수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는 거죠. 지수에 대한 오판이 발생할 수가 있죠. 왜냐면 우리가 뭐 지수를 알려고 주식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포커싱은 지수를 알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엉터리예요, 엉터리. 이렇게 해서는 주식에서 돈 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망치는 꼴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생각해보세요. 어제 나스닥이 갑자기 빠졌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제목을 다른 게 주식시장 채권 그다음에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하락했다는 거 했는데 갑작스럽게 뭐 오늘은 나스닥이 또 1.47% 올라갔어요. 이게 뭡니까? 예. 근데 이런 거 보면서 이런 것을 해석을 해야죠. 단순하게 뭐 지수가 올라갔어요. 뭐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돈 버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냉정하게 아닌 건 아닌 것 던져버리세요. 예. 쓰잘데없는 이야기들은 다 던져버리고 돈 버는 관점으로만 핵심으로만 늘상 포커싱을 맞추세요. 그 돈 버는 관점으로 포커싱 맞추는 것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관점을 맞추는 게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사람이란 게 그런 게 있잖아요. 뭐든지 통상적으로 하고 싶은 거. 어제 내가 했던 루틴을 오늘도 똑같이 이어가고 싶은 거. 사람들은 변화하고 싶진 않죠. 그리고 변하는 세상에 적응하기가 되게 두렵죠. 그러다 보니까 맨날 TV 방송에서는 늘상 맨날 방송 키면 뭐 증시가 어쨌습니다. 근데 맨날 똑같은 이야기야. 그거하고 내가 돈 버는 거하고 뭔 상관인데. 그게 핵심은 아닌데. 근데 여하튼 간에, 그래서 짚어드렸어요. 예. 나스닥이 올라갔어요. 너셀도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갔다는 게 핵심은 아닙니다. 어제 빠졌다가 반등했어요. 그게 핵심인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지수는 의미 없다. 투자 종목의 박스권 포지션이 핵심이다. 그 다음에 요새 계속 말씀드린 게 박스권 매매, 반등 타이밍, 뭐 이런 이야기 했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이란 게 참 그래요. 루틴화된 거, 어제 했던 거 똑같은 얘기, 변화하는 걸 너무 싫어하죠. 그러니까 맨날 뒤처지는 거죠. 도태당하는 거고. 그 다음 유럽 증시도 약간 올라가긴 했습니다. 뭐 스톡스가 0.46, 이탈리아 MLB수가 1.02, 프랑스 카크지가 0.70, 영국 FTSE가 0.48, 독일의 닥스지수가 0.76 이렇게 움직였다. 요거는 뭐 기본적인 흐름이니까 지수는 조금 이따 좀 살펴보고요. 뭐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이거죠. 파월 의장 잭슨홀 계속 이렇게 말할까? 파월 의장 잭슨홀 기조 연설에서 정책을 조정할 때가 왔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요 주제라는 것은 금리 인하라는 거죠. 금리 인하. 물론 이제 이 더 타임
has come for policy the adjust. 네, 요 해가지고 정책을 조정할 때가,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기가 왔다. 네, 그건데 시장에서는 연준이 9월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파월은 정책 완화가 언제 시작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되게 웃기긴 하죠.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근데 이 문구 자체가 뭐 금리 인하라는 것이, 9월 금리 인하라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라는 숨은 뜻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요 기조 연설에 의해서 시장에 반응이 있었습니다. 어떤 반응이 있었냐? 네,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지수가 뿅 하고 올라간 거죠. 네, 나스닥이 1.47, 어제 폭락했다가 오늘 반등해줬고, 너셀이 많이 올라갔어요. 너셀이 3.19. 그러다 보니까는 상승한 종목 개수가 엄청 많았죠. 나스닥의 그 상승 종목 개수가 2,478개가 상승했고요. 하락 종목 개수가 뭐 685개. 이렇게 되면 거의 뭐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했다고 봐야 되죠. 시장이 너무 좋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구분해서 볼 건 있는데, 그래도 하여튼 시장은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요 파월 의장이 어제 잭슨홀 기조 연설을 통해 가지고 시장은 매우 좋았다. 긍정적이었다. 아, 이게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최근에 경제 지표가 이렇게 됐었잖아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맨 처음에 이제 8월 2일 날 고용 보고서가 되게 안 좋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나스닥이 막 떨어지더라. 잠깐만. 다 기억나시죠? 위험 체크. 1년의 흐름을 좀, 그쵸. 요거죠. 네, 고용 보고서가 고용 데이터하고 일본의 그 엔캐리 청산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막 폭락했잖아. 그러다가 최근에 이렇게 막 반등해서 올라왔죠. 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악재 그 경제 지표가 나와서 빠졌다가 폭락했다가 다시 그 다음 주부터 계속 긍정적인 경제 지표가 삐삐삐뿅 나왔죠. 그러다가 최근에 약간 그 이렇게 이거였잖아. 뭐였냐면은 지수가 이때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와서 폭락했다가 다시 최근에 긍정적인 그 이후로 긍정적인 경제 지표가 올라왔다가 그러다가 최근에 살짝 조정받았지. 요때 약 2, 3일 정도인가요? 요때가 그 또 안 좋은 경제 지표가 좀 나왔어요. 그치. 여기 우선은 이제 8월 21일 수요일 날 고용 벤츠마크 보고서가 원래 보고된 고용 보고서보다 81만 8천 명 낮게 추산되면서 매우 심각한 경제 신호를 보여줬죠. 그 다음에 또 어제는 미국의 제조업 PMI 지수가 안 좋게 나오면서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신호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경제 지표가 또다시 좀 살짝 안 좋아지면서 이렇게 내려서 결국에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최근에 그 나스닥의 주가가 빠진 원인이 안 좋은 경제 지표로 인해서, 근데 그게 뭐였냐면 고용 보고서였어요. 이 고용 보고서로 해가지고 안 좋게 나와서 뿅 빠졌는데 다시 긍정적인 경제 지표 나왔다가 다시 또 최근에 안 좋은 경제 지표 나왔다가 그러다가 또 오늘 새벽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또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서 반등해 준 거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시장에서 이 지수의 움직임이 경제 지표에 의해서 많이 들쭉날쭉 해준다. 물론 이제 냉정하게 본다면은 박스권이죠. 박스권이에요. 경제 지표를 좀 집중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경제 지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고용 보고서 쪽인 것 같아. 고용. 어제도 오늘 새벽에도 파월 연준 의장이 고용 관련된 이야기를 좀 언급을 했죠. 그 부분도 좀 밸런스를 잘 맞추면서 정책을 이행하겠다, 뭐 수행하겠다 그런 이야기 했는데
예, 그래서 알겠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연준이 9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파월은 정책 완화가 언제 시작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약간 이렇게 이야기했죠. 정책을 조정할 때가 왔다 이렇게만 이야기했지 9월에 금리 인하할 거라고 딱 짚어서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수요일에 공개된 다만 수요일에 공개된 7월 공개시장위원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FOMC 의사록이죠. 대다수의 관리들은 데이터에 놀라운 변화가 없는 한 9월에 금리 인하가 적절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점도표인가요? 예. 점도표인가? 여하튼 간에 공개 의사록 거기에서는 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9월에 금리 인하가 적절할 것이라고 대다수 관리들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을 조정할 때가 왔다 이런 것이 이제 금리 인하를 9월에 거의 확실시하게 만드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상승을 했습니다. 지수가 상승해줬고 채권 금리는 반대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가지고 하락을 한 거고요. 어제 이런 걸 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하고 체크할 게 많다. 어제 어떤 관점에서 좀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나눠가지고 달러와 주식 채권 이렇게 이야기드렸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과 채권이 하락을 했잖아요. 뿅. 어제 폭락했죠. 예. 근데 오늘은 반대로 올라갔죠. 그리고 어제는 달러가 올라갔죠. 근데 오늘은 반대였어요. 오늘은 달러가 폭락, 주식과 채권의 상승. 뭔가 느낌이 오지 않나요? 제가 어제 이 달러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현금화라고 이야기했죠. 현금화했다. 그리고 여기는 투자 자산이잖아. 그러니까 이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투자 자산과 현금화 여기 사이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전형적인 하락장의 모양새죠. 그러니까 투자했다가 현금화했다가 투자했다가 현금화했다가 네 이런 모양새가 이제 약간 그 계단식 하락의 모양새. 하락하다가 매수해서 다시 올라가게 되면 다시 현금화하고 그치? 하락했다가 매수했다가 그랬잖아요. 지금 안 그랬어요? 이거잖아 이거. 나스닥 하락했다가 올라갔다가 현금화하고 그치? 결국은 박스권. 이거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제 얼굴이 어디야? 그치? 그래서 오늘도 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지수가 상승하고 채권금리는 하락하고 반대로 달러 인덱스는 하락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눈에 띄게 하락했어요. 이거 보이시죠? 100까지 빠졌어. 예전에 기억나시나요? 107, 106 이랬는데 아이씨 제 얼굴 때문에 여기가 106이었잖아. 근데 지금 100까지 빠졌어. 어제 반등해줬지. 근데 다시 빠졌어. 달러. 물론 이제 이게 달러 인덱스가 전저가를 깬 건 아닌데 여기까지 내려온 거지. 그렇다고 한다면 금리 인하 시대가 오게 되면 달러 인덱스가 좀 더 빠질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건 있죠. 네, 달러 인덱스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다만
그래서 요거 말씀드렸죠. 지수 상승, 채권금리 하락, 반대로 달러 인덱스는 아니 채권금리 상승이지. 쏘리. 채권금리 하락. 맞다. 채권금리 하락. 채권금리 하락했고, 채권 가격이 상승했다는 얘기지. 이거 아까 전에 이거 쏘리. 제가 제대로 이야기했죠. 요 채권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채권 가격이 올라갔다. 채권 금리는 하락했고, 혹시 이거 헛갈려 하지 마시고, 채권 가격이 올라갔다고요. 주식 가격 올라간 거고, 채권 금리가 내려간 거지. 달러는 하락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반대 개념이라는 거죠. 현금화와 투자 자산 간에 이 반대 개념이 있다는 거죠. 그걸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 다만 금은 상승했다. 금은 상승했다.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코인도 반등했고 유가도 반등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엔비디아 8월 28일 실적 발표 결과에 따라 지금의 조정파에서 지수가 추가 상승할지에 대한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다. 그래서 요건 끝났어요. 근데 요거는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건데, 그 정책을 조정할 때가 왔다. 그동안 이제 금리 상승해서, 그쵸? 여기 있죠? 이제 금리 인하 시대로 접어드는 거죠. 근데 금리 인하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은, 그쵸? 이거잖아요. 접어들게 되면은 이거죠. 금리 인하 시대의 금융시장의 변화, 요걸 체크할 필요가 있죠. 주식시장은 어떻게 변하고, 채권시장은 어떻게 변하고,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하고, 외환시장은 어떻게 변하고, 기타. 이거 저번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해야 되겠죠. 왜냐면 사람은 늘상 까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건 끝났어요. 금리 인하는 이제 시장에서 당연한 결과다. 그러면서 어떤 모양새가 나왔느냐. 여러분들과 볼 게 지표가 많죠. 수많은 경제 지표가 있어. 증권 지표. 이렇게 내려왔어. 근데 이게 아직은 여기 전저가를 깬 건 아니에요. 깬 건 아닌데, 그래도 채권금리가 많이 내려왔지. 이게 추세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10년물 채권금리거든요, 이거. 이제 거의 뭐 폭락 수준으로 내려왔어. 이렇게. 근데 이거 반등 줄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반등 주거든. 여기야. 좀 최근에 약간 급격하게 빠졌죠. 그러다 오늘도 좀 빠졌어. 근데 아직까지는 여기가 전저가를 깬 게 아니라 가지고 전저가를 깨야지 더 빠질 거라고 보는데, 이 잭슨 미팅 그 기조 연설 결과에서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이 있어가지고 채권금리가 내려오긴 했어요. 하락장악형 캔들 나왔죠. 하락장악형 캔들 나왔으면 하락 확인형 캔들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하겠네. 그쵸? 그렇다면 추가적인 하락도 기대가 되긴 하죠.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래도 계속 모니터링을 해볼 게 뭐냐면은, 아직은 전저가를 깨지 않았다는 얘기야. 내려올 수는 있는데 전저가를 깬 건 아니어서. 그리고 지금 약간은 과매도 구간이에요. 채권금리가 많이 빠졌어.
그래서 이렇게 되면 좀 반등이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늘이 그 8월 24일이잖아. 8월 28일 날이 저거거든. MB 8월 28일 아니면 8월 29일.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쯤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변동성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확 예. 아직은 여러 가지 변동성이 존재한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9월 18일 날 이때가 금리 인하하는 타이밍이잖아. 오늘이 이거잖아. 8월 24일이잖아. 그러면 다음 주, 그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이렇게 아직까지는 4주가 있어. 4주. 4주에 뭔가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타이밍이에요. 확정적인 것은 9월 18일 날 확정을 하는 거잖아. 그치? 9월 18일이 금리 인하, 페드의 기준금리 인하를 확정하는 타이밍이죠. 물론 그건 있죠. 기준금리 인하가 뭐 4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채권 시장에서는 선반영 되긴 하겠죠. 그런 건 있어요. 채권 시장에서 선반영 되긴 할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금리 인하 시대의 금융시장의 변화, 요거를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금리 인하 시대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저번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게 또 사람이란 게 계속 기억을 보존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우선은 이제 금리 인하 시대의 금융시장의 변화. 우선은 주식시장. 저금리 환경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춰 투자를 활성화하고 이는 기업 이익 증가로 이어져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는 금리가 인하될 것에 대한 기대감에 어떤 종목들이 오늘 수혜를 받았죠? 이거는 이제 이거죠. 중소형주. 중소형주가 시장에서 수혜를 받았죠. 물론 이제 저것도 올라가긴 했어요. 이 엔비디아라든지 뭐 반도체 관련된 섹터도 올라오긴 했어요. 전반적으로 다 올라왔죠. 그런 거 있는데 이제 특히 이제 중소형주가 더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시대가 되면은 더 주목을 받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인 거잖아. 여기 나스닥이다, 나스닥. 보이시죠? 이거 나스닥 선물지수인데 그래서 어제 이야기한 게 그거야. 나스닥이 올라간 게 그냥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 어제 폭락했었잖아요, 나스닥. 여기 보시면 하락장악형 블랙 캔들 나왔잖아. 근데 오늘 캔들은 뭐야? 상승 잉태형 영망치형 십자 캔들 나온 거잖아. 역십자 캔들 나왔잖아. 올라가다가 저항대 걸려가가지고 윗꼬리가 생긴 거잖아. 강력하게 올라간 건 아니야. 올라가려고 하다가 거래량도 들어온 거 아니잖아. 지금은 그냥 조정파잖아. 근데 이제 강하게 움직인 건 뭐야? 너셀이지, 너셀. 너셀이 강하게 움직였지. 3.51% 올라왔잖아. 그치? 근데 너셀은 공간이 있었어. 여기에 저항대, 여기에 빈 공간이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너셀이 올라올 수가 있었어.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너셀이 예, 힘을 받은 거지. 근데 너셀이 힘을 받았던 이유는 아까 전에 이거에 대한 영향인 거지. 어떤 영향이야? 이거 금리 인하 시대가 되게 되면은 어디가 혜택을 볼 것이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혜택을 본다고. 그래서 이제 그게 너셀인 거잖아요. 그래서 너셀이 3% 이상 상승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래서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동안 엔비디아가 왁 날라갔잖아.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엄청 올라갔고 M7 종목이 시장을 주도했잖아요. 그 이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요새 뭐 하는지 아세요? 요새 뭐 하냐면은 한계가 왔잖아.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한계 봉착이 됐어. 뭐 AI 반도체로 해가지고 뭐 GPU 해가지고 엄청 올라갔고 그 다음에 AI 뭐 챗 GPT-4 해가지고 엄청나게 상승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끝났어. 끝난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시장에서 내 수익을 낼 만큼 챙겨 먹었어. 그럼 뭐 하겠어? 한계가 봉착이 됐다고. 그 이네들도 알겠지. 그러다 보니까 뭐 인력도 줄이고, 이렇게 투자도 좀 줄이고 그러잖아. 근데 어디다 투자하냐면 자기네들 회사에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중소형주를 사죠. 스타트업 아세요? 아시죠?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거 아세요? 그래서 이런 스타트업들을 인수를 하잖아. 거기다 투자하고. 왜냐면 본인들은 이제 한계 봉착했으니까 새로운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야. 이거 써있잖아요.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 저금리 환경은 벤처 캐피탈 등을 통해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 요게 이제 주시장의 변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그 중소기업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잘 봐보세요. 이거 보시면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 요게 뭐냐면은 요게 지금 보는 게 ETF거든요. 제가 ETF만 좀 모아놓은 건데 ETF를 왜 모아놨냐? ETF라는 것이 그거잖아. ETF의 특성이 인덱스 펀드잖아. 그러니까 여러 종목을 하나에 담은 거잖아. 요거는 이제 반도체야, 반도체. 여기 있어요. 세미컨덕터. 반도체. 요거는 뭐냐면은, 요거는 임의 소비재.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는 올라왔다가 이렇게 해서 반등이잖아. 임의 소비재도 이렇게 해가지고 반등이지.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올라온 거야. 올라온 자리에서 그냥 박스권이잖아. 박스권. 그쵸? 제가 계속 주구장창 떠들어대잖아. 박스권. 근데 어디가 올라가? 커스터머 쪽이 올라가. 필수 소비재 쪽. 필수 소비재 쪽은 매집 들어가고서 올라가지. 리테일 쪽은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 아직까지는. 그래도 약간 준비하고 있는 거고. 친환경 쪽은 아직까지 시장에서 반응이 없어. 친환경 에너지 쪽 있잖아. 그쪽은 아직 크게 반응 없고. 산업재가 약간 더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산업재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요거는 저거예요. TMF. 채권 가격이거든. 채권 가격 올라가지. 채권 금리가 하락하니까. 그리고 달러, 이거는 달러 인덱스거든요. 달러 인덱스 빠지지. 요게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근데 이제 빠져도 빠지긴 빠지지.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비트코인이거든. 비트코인 ETF인데 관련된. 요거는 비트코인은 이거야. 오늘 비트코인 올라왔지. 근데 올라왔자 박스권이야. 박스권에도 약세야.
그러니까 이런 모양새잖아. 어차피 비트코인하고 기술주하고는 어느 정도 커플링 되는 게 있잖아. 박스권이라고. 박스권. 근데 이제 여기 맨 끝에 있는 얘는 뭐야? 얘는 올라가지. 매집 들어가고서 여기서 파동이 올라가지. 얘가 뭐냐면은 제약주. 제약. 저기 제약바이오. 근데 뭐 제약계도 여러 가지가 있긴 있지. 뭐 제약 회사도 있고 뭐 제약 회사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신약 개발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헬스케어 회사도 있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약 쪽. 여하튼간에 제약바이오 쪽이 올라가. 시장에 변화가 있죠. 이런 시장. 근데 아직까지는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여기죠. 아직은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그 반도체, AI 반도체 그쪽이지. 근데 이게 서서히 바뀔 거야. 이쪽에 있는 돈이 줄어들 거야. 그리고 반대로 뭐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섹터 그쪽에 돈이 들어올 거야. 이게 어느 시점에 교차 지점이 나올 거야. 이렇게 빠지고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애가 있을 거야. 근데 아직까지는 여기가 돈이 많잖아. 이게 뭐냐면 AI 반도체가 돈이 많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시장의 지수에 영향을 주는 것은 AI 반도체야. 그렇게 보여.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근데 그건 거짓말이야. 보이는 것으로 주식을 투자하면 안 돼.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의 문제가 뭐야? 본인들이 눈으로 보는 걸로만 투자하잖아. 시각적으로. 거기에 허점이 있는 거야, 허점. 왜? 빠지잖아. 여기는 올라가고. 근데 돈이 여기에 몰려 있다 보니까 시장이 얘가 주도하는 걸 보이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시장을 주도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시장에 영향을 주는 그 섹터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 헛갈리시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뭔지. 제가 항상 이야기했잖아. 개인 투자자분들이 늘상 내구조가 돈을 벌 수 있는 내구조가 안 되는 게 돈 벌 생각을 하질 않아. 돈 벌 수 있는 내구조가 형성이 되는데 돈 벌 수 있는 내구조가 형성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아. 정보만 얻으려고. 시장은 변하잖아. 이쪽은 빠지고 반도체 쪽 빠지고 제약바이오 쪽 올라가고. 근데 나중에 이게 이렇게 된다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섹터인지 모르긴 하겠지만 근데 그냥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볼게. 나중에 이제 뭐 제약바이오 쪽이 올라가잖아. 그리고 여기가 빠져.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아? 이게 AI 반도체가 이렇게 빠지고 제약바이오 쪽이 이렇게 올라가. 근데 균형점이 여기야. 균형점이. 그럼 나중에는 돈이 어디로 쏠릴 것 같아? 그 여기가 더 올라가겠지. 시소로 본다면. 지금은 여기가 지금 AI 반도체가 여기 돈이 이렇게 있으니까 뭉텅이로 있으니까 마치 시장이 AI 반도체로 인해서 움직이는 것 같잖아. 근데 나중에 이게 교체가 될 거라고. 그러면 나중에 시장이 움직이는 거, 시장의 어떤 지수의 어떤 상승을 이끄는 것은 뭘 것 같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건 제약바이오 쪽이 되겠지.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어. 그때는 이미 늦었지. 왜? 이미 돈이 쏠린 거잖아. 돈이 쏠렸다는 게 얘기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늘상 당하는 게 뭐야? 돈이 이미 쏠린 거는 끝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늘상 하는 그 패턴이 늘상 미치도록 늘상 똑같지. 한치의 오차도 없지. 개인 투자자분들 늘상 그들의 삶은 맨날 여기서 들어오지. 맨날 이렇게 거래량 들어오고 현금 들어오고 이런 자리 맨날 그러더니 맨날 여기 5파 자리 1파 2파 3파 5파 마지막 파동에 들어와가지고 단기 고점에 들어가
이제 고점에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또 당하지.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는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고점 매매하는 거야. 왜? 개인 투자자분들은 늘상 눈으로 보는 것만 투자하니까 그렇지. 변하는 세상을 인지 못하고. 다 결과가 나오고 나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내가 미래 선점을 해야 되는데 싼 가격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사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사야 되는데 이미 다 올라가고 나서 뭐 거래량 터지고 그 다음에 뭐 기사 터지고 그러면 그제서야 헐레벌떡 또 거기 달려들고. 그러니까는 이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돈 버는 내구조가 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 그게 가장 핵심이라니까 주식에서는. 근데 이게 안 돼 있으니까 돈 벌 수 있는 내구조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늘상 시장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거죠. 네, 여하튼간에 아셨죠? 요거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 이거 먼저 형성하라고. 돈 벌 수 있는 내구조부터 형성하라고.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백날 정보를 얻어봤자 어차피 최종 판단 하시는 것은 본인 자신이잖아. 근데 본인 자신이 돈을 벌 수 있는 내구조가 안 돼 있어. 그냥 정보만 들어. 아무리 정보들은 뭐해. 그것을 돈 벌 수 있는 걸로 정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시대. 그래서 이거 주시장 변화 이야기가 됐고 또 변화가 있는 게 채권 시장에 변화가 있죠. 제가 얘기했잖아. 채권 가격 상승한다고.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비례 관계이므로 금리 인하 시대는 채권 가격은 상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봐봐. 아유, 내 속 답답하긴 한데 답답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이분들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이 모멘텀 투자자분들이. 시대를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추세로만 하잖아. 근데 채권 금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 채권 가격도 마찬가지 아니겠네요. 올라갈 적에 그냥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서 전작가를 높여가면서 올라가는 거지. 근데 모멘텀 투자자분들은 또 채권에 투자할 때도 또 뭐 추세 매매하지. 그러다 보니까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맨날 모멘텀 투자자분들은 맨날 당하시는 거예요. 몰라 어디다 투자를 하던 무조건 당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파동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파동을 못 견디니까 무조건 당하는 거야.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돈 벌 수 있는 내구조가 안 돼 있으니까. 계속 얘기하잖아. 정보를 얻으면 뭐해? 응? 돈 벌 수 있는 내구조가 형성이 안 됐는데. 돈 벌 수 있는 내구조가 형성 안 됐으면 아무리 정보 들어봤자 돈 못 벌어요. 그래서 채권 가격 상승, 이건 아시죠? 이미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 부동산 시장은 저금리 환경은 예금 금리를 낮춰 은행 예금보다는 임대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 수요를 증가시켜 임대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좀 잘 보셔야 돼. 이거는 부동산 쪽은 그 기대감은 있어요. 부동산에 대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요거는 좀 고민이 많어. 이거는 쉽게 접근할 영역은 아니에요. 이건 부동산 쪽은 좀 더 디테일한 접근을 해야 돼요. 뭐 단순하게 저금리니까 금리가 떨어지니까 뭐 모기지 금리가 떨어져서 뭐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주택 쪽에 금융시장 저기 부동산 쪽에 좋을 것 같다 이렇게는 얘기하는데 그게 꼭 그렇진 않거든요.
이거는 약간 되게 디테일하게 접근을 해야 될 영역이라 가지고 단순하게 뭐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금리 인하 시대에는 부동산 시장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긴 하죠. 그래서 최근에 뭐 이제 부동산 쪽이 올라가긴 했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영역은 아니에요. 이거는 좀 더 디테일하고 되게 면밀하게 접근해야 돼요. 단순하게 접근할 영역은 아닙니다. 이 부동산 쪽은. 괜히 부동산 쪽 단순하게 접근했다가 개피해 볼 수 있어요. 엄청나게 당할 수 있어요. 심각하게. 심각하게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되게 신중하고 완전 외과 수술 방식이라든지 면밀하게 접근해야 돼요. 이거 우습게 접근했다가 난리 날 겁니다. 난리 나요. 큰 코 다칠 수 있어요. 부동산 쪽은. 그래서 이거 진짜 디테일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그 부동산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맞게끔 접근하셔야 돼요. 선별을 해야 되고. 이거 우습게 보다가 진짜 당하십니다. 엄청나게 당하실 거예요. 큰 코다가 당하실 거예요. 단순하게 접근하지 마세요. 부동산 쪽은. 진짜 당하십니다. 크게. 그리고 이제 외환시장, 자본 유출입. 저금리 국가는 자본 유출을 압력받을 수 있으며 고금리 국가는 자본 유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요게 좀 심각하긴 하죠. 외환시장도 변하죠. 금리 인하가 돼. 한국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한국이 이제 10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크겠죠. 미국에서 9월 달에 금리 인하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야? 일본은 어떻게 돼요? 일본은 금리를 인상한다고. 그러면 돈이 어디로 쏠리겠어? 돈이 일본으로 쏠리겠지. 한국은 위험해지고. 가뜩이나 경기 침체인데. 외환시장에서 자본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 저금리 국가. 그래서 한국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잖아. 한국 난리 난다. 한국 대폭락. 이거 아시죠? 엘리어트 파동에서 이거 A 파동, B 파동, C 파동. 이거 기본 파동이죠? 지금 이미 꺾였죠? 망가졌죠? 뭐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한국 경제 지금 엉망진창이고 뭐 거의 초토화된 상태. 거기다 이제 금리 인하까지 하게 되면 거기다 금리 인하하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또 원화가 이제 약간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드디어 그동안 한국이 원화를 올려갖고서 마치 경제 성장률이 좋은 것처럼 비춰졌잖아. 마치 한국이 돈을 번 것처럼 그동안 이제 적자였다가 한국이 많았었잖아요. 경제 성장률이. 그러다가 요번에 그 환율을 확 올려놓고서 1380원까지 올려놓고서 수출을 하다 보니까는 마치 돈을 많이 번 것처럼 보였지. 근데 그게 허상인 거 아시지? 허상인 거. 근데 드디어 이제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뭐 지금 1300 얼마까지 떨어졌죠? 이제 한국의 그 실체가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에서도 하반기에 경제 성장률의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죠. 한국은행에서. 요번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했잖아요. 경제 성장 전망률 한국 하반기 어떻게 됐어요? 낮췄잖아요. 왜 낮췄겠어요? 이제 한국의 이제 실체가 나올 거예요. 그동안 이제 1380원을 올려나가가지고, 그렇죠? 이제 지금 1324원까지 내렸잖아. 요게 만약에 1200원대까지 내려와 봐요. 그럼 한국이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돈 못 벌겠죠. 돈 못 벌면 뭐 하겠어요? 당연히 뭐. 그리고 돈을 못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떨어지잖아. 이 재무제표가 떨어져. 재무제표는 한국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걸 원화로 보잖아. 근데 원래는 이걸 달러로 보는 거라고. 재무제표가. 그러면 원화가 강세가 되면 이 재무제표가 어떻게 되겠어요? 원화에서도 이게 약하게 나오겠지.
지금은 1380원을 올려놓으니까 마치 한국에 돈이라도 번 것처럼 보이는 거지. 원화가 강세가 되면은 달러가 약세가 되고 원화가 강세가 되면 실체가 드러나겠지. 그러면 실체가 드러나면 어떻게 했어? 그럼 뭐 본 실체가 드러나면 당연히 빠지겠지. 이거 아시죠? A, B, C. 거기다 또 글로벌 경기 침체 있고. 따라 뭐 한국 경제 수준은 아시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 더 이야기해야 되겠지. 다 까발리는 거지 뭐. 다 까발려지는 거지 실체가. 그동안 이제 눈 가리고 아웅하다가. 근데 요것도 이제 변화가 그래서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금리 인하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뭐 유동성 자금을 풀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유동성 자금을 풀 수가 있나요? 한국은? 가뜩이나 이제 재정 적자인데. 세수 적자. 돈을 흥청망청 쓰고 있는데. 쓰잘데없는 곳에다가. 국민들의 세금을 쓰잘데없는 곳에다가. 뭐 대왕고래를 잡겠다고 난리치고 있는데. 땅 파고 있고. 인플레이션, 지나친 유동성 확대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런데 이건 자제하는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 금리 인하 시대의 금융시장의 변화, 이런 거 체크해 보시고 투자 전략을 잘 가져가시면 되겠죠. 요거 이야기해 드렸으니까 잘 살펴보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 시대 금융시장의 변화 요거 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야기 안 해드린 게 없지. 경제 지표 체크해드렸고 경제 일정도 체크해드렸고 돈의 흐름은 방금 그리고 요 돈의 흐름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요것도 잘 체크해 보세요. 근데 아까 전에 가장 중요했던 게 이거였죠. 이 교차지점. 이런 현상. AI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야. 확실한 건 아닌데. 제가 섹터를 지정해 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AI 반도체가 빠지고 반대로 AI 반도체라는 이제 뭐 이미 소비재 쪽이 빠지고 반대로 제약바이오 쪽에 올라간다. 그리고 여기에 교차 지점 되는 요 시점.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장의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원래는 여기부터 일어난 거예요. 여기부터 시장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런 원리를 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위험 체크는 이거는 해드렸고, 그 다음에 산업별 이슈. 산업별 이슈는 이거는 좀 저건 있어요. 그 해리스 부통령인가요? 대선 주자잖아요. 대선 주자. 그래서 트럼프하고 해리스가 있잖아. 근데 트럼프 정책은 아시죠? 트럼프는 이제 보통 이제 비트코인 쪽 부각되는 게 있겠지. 근데 해리스도 비트코인 쪽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리스도 긍정적인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약간 둘 다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여기 써있죠. 해리스 캠프 집권 시 친암호화 정책 펼칠 것, 이런 거 있고.
근데 해리스 쪽은 아직까지 근데 해리스는 그건 있어요. 그냥 해리스 정책은 그 그동안 바이든 정책 있잖아요. 바이든 정책을 계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 네, 여기 써있죠. 그린 에너지, 뭐 재생 에너지죠. 그 다음에 뭐 테크, 기술, 커뮤니케이션 섹터, 예.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법안 유지에 따른 반도체, 인프라, 신재생 관련주에 대한 정책 모멘텀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주택 공급 증가에 따른 소재, 산업재 등의 건설 섹터의 수혜가 예상된다. 라고는 하는데, 요건 좀 디테일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주택 쪽은, 부동산 쪽은. 왜냐면은, 그쪽이 왜 디테일하게 접근하셔야 되냐면,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섹터는 맞긴 맞는데, 경기 침체하고 맞물리게 되면은, 위험해질 수가 있어서 그래. 특히 한국은. 미국은 이제 수혜 섹터가 될 수가 있긴 하겠지. 미국은 그래도 경제가 받쳐주기 있기 때문에. 근데 한국은 좀 심각해질 수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그래도 좀 말씀드려볼까요? 읽어볼까? 지난 16일 로스 캐로 뭐 말이 꼬인다. 해리스 부통령은 식료품과 주택 임대료, 의약품의 정부 주도 가격 통제에 초점을 맞춘 물가 잡기 공약을 꺼내 들었다. 해리스가 꺼낸 가격 통제 공약은 정부 개입과 규제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다. 식료품 가격 인상을 금지하는 최초의 연방법 제정부터 대형 식품회사 간 인수합병에 대한 규제 감시 강화, 이렇게 말이 꼬지?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료 인상 차단, 이런 거. 주택자에 대한 임대료 인상 차단. 어우, 이상하다. 처방약 자가 부담 연간 2,000달러 한도 대상자 확대.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냥 아직까지는 뭐 해리스 이 분의 정책이 딱 정해진 건 아니라 가지고 뭐 요거를 우리가 길게 시간을 들여서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래 통상적으로 지금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트럼프하고 해리스가 있는데 공통점이 있는 게 코인 쪽. 근데 아직까지는 그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공통적으로 코인에 대해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 그러니까 제약바이 쪽 있잖아요. 요쪽도 약간 긍정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 부동산, 이 세 가지. 비트코인, 뭐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부동산, 주택. 요쪽 둘 다 약간 공통점의 영역이긴 해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 이렇게는 보고 있어요.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 아직까지 이렇게 선거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크게 크게 뭐 신경 쓸 영역은 아닌 것 같아. 그냥 그렇다는 거지 뭐. 이거 갖다가 우리가 뭐 투자 전략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냥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는 크게 이야기할 영역은 아니라서. 그래도 뭐 참고로 알고 계시면. 산업 이슈는 이렇게 보면 되죠. 요 정도 보고 실적 발표는 이거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 이야기하고 방송을 종료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어제 제가 이 매매법 중에서 이 분할 매수하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분할 매수하는 전략. 이제 공격적인 투자 전략과 분할 매수 전략과 그다음에 방어적인 분할 매수 전략 이야기해드렸잖아. 이거 그래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 네, 공격적 성향의 분할 매수 전략. 어제 말씀드린 거긴 한데 약간 좀 더 추가적으로 했어요. 업데이트 했어요. 오늘은 이제 모래시계하고 모래시계를 좀 넣고 그 다음에 원뿔을 넣었어.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백그라운드 지식으로 이걸 알고 이런 개념을 알고 계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체계적으로 투자할 수 있죠. 이제 보통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이거밖에 모르실걸요? 역삼각형하고 다이아몬드하고 삼각형, 그 다음에 균등분할, 이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고, 제가 추가를 한 것은 원뿔하고 모래시계. 이건 모래시계하고 원뿔은 잘 모르시지. 역삼각형 여기다 비중을 해놨어요. 비중을 써놨으니까 이거 참고하세요. 역삼각형은 당연히 공격적일 수밖에 없긴 하겠죠. 앞단에서 매수 비중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치?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매수 비중 5%로 적어지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공격적인 매수 전략이겠죠. 다이아몬드도 중간이긴 한데 그래도 얘도 좀 어느 정도 공격적인 매수 전략이네요. 안정성을 가져가긴 하는데 그래도 중간에 들어오잖아. 중간이라도 약간 공격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격적인 성향의 분할 매수 전략. 근데 매우 극단적인 것이 이거죠. 역삼각. 역삼각 패턴이 가장 극단적이긴 하지. 공격적인 거고요. 그나마 요거를 약간 비중을 이렇게 중간 아래로 내린 거죠. 다이아몬드가. 이제 방어적인 건데, 근데 삼각형은 극단적인 것 같아. 역삼각도 공격적인 관점에서 너무 극단적인 것 같고, 삼각은 방어적인 관점에서 이 비중이 아래 들어가잖아. 매수 비중이 50%가 일로 들어가 버리잖아. 그치? 이것도 극단적이야. 그러니까 삼각형은 극단적이야. 극단적이기 때문에 뭔가 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게 뭐 다이아몬드라든지, 그러니까 공격적인 성향에서는, 그리고 방어적 성향에서는 삼각 패턴이, 분할 매수 패턴이 극단적이잖아. 이건 뭐냐면은 너무 완전 바닥 잡으려고 하는 거야. 바닥 매매. 근데 현실에서는 바닥 매매가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왜냐면은 바닥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 세력들도 바닥을 몰라요. 세력들도 모르는 바닥을 그냥 만화같이 나 바닥 잡을 거야. 바닥 못 잡아요.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늘상 개인 투자자분들의 문제가 그러잖아요. 주식을 만화같이 한다. 본인만의 어떤 상상력과 본인만의 이상향을 추구한다. 그거잖아. 바닥이 어디 있어? 바닥이 뭔지 아세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 매매하다가 어떻게 되죠? 여기가 바닥이었어. 근데 한 번 더 떨어지지. 그러다 골로 갈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삼각에 대한 이 극단적인 부분을 완화하는 게 뭐냐면 원뿔. 원뿔 같은 경우는 이 바닥 부근이에요. 바닥 부근. 바닥 부근에서 비중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좀 많이 내려왔다 싶으면 거기서 내가 비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삼각은 극단적으로 이 아랫부분을 50% 비중이 들어가는데, 원뿔 같은 경우는 바닥에 50%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닥 부근에 여기에 이제 50%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 근처 왔을 때 20%가 나머지가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원뿔 같은 것이 더 현실적이죠.
예. 현실적인 이제 분할 매수 전략이죠. 그래서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돼. 왜냐면은 제가 이걸 왜 알려드리냐면은 없어. 원뿔 전략이 없어. 예. 그러니까 대부분 만화같이 하죠, 주식은. 왜냐면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는 이거밖에 없을 거예요. 원뿔 없어요. 네, 원뿔 여러분들이 아무리 검색하시고 아무리 찾아보셔도 원뿔 분할 매수 전략 없습니다. 이거 제가 실전에서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제 경험을 해서 적용하고 있는 거라서 네,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거. 근데 대부분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거죠.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늘상 이렇게 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늘상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면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본인들이 보고 배운 것이 그거밖에 없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특히 어떤 거냐면 이런 거잖아요. 처음부터 주식을 할 때 가치 투자를 해보셨으면 처음부터 가치 투자 하실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배운 게 이거밖에 없잖아. 모멘텀 투자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죽어라가 이거 하는 거예요. 배운 게 이거밖에 없고 여기서 노하우를 쌓으셨다 보니까 배운 게 이거밖에 없으니 이것만 하는 거예요. 죽어라고. 똑같은 거예요. 본인이 배운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상각 분할 매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이런 매매가 나오기가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배운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맨날 이렇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당하시는 거지. 그래서 개념이란 게 중요한 거예요. 개념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실전에서 그렇게 사용을 했느냐, 그렇게 해서 내가 수익을 내봤냐,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거의 불가능한 거고요. 만화 같은 이야기고요. 예, 만화 같은 얘기를 현실적으로 가는 것은 원뿔. 근데 이것도 실력이 출중해야 돼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가져가기 어려워요. 이거는 진짜 엄청난 그 본인의 그 실력이 있어 주셔야 돼요. 왜냐면 바닥 근처에서 잡는 거거든요. 이 정도 잡으시려고 한다면은 거의 뭐 고급 정도 수준 돼요. 최소 못해도 고급이라든지 고수 정도는 되셔야 돼요. 이건 만화 같은 얘기고요. 이건 상각은 만화 같은 얘기고 이게 좀 더 현실적이죠. 근데 이렇게 잡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뿔 전략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이거밖에 없죠. 균등분할 밖에 없는데 모래시계인데, 이거 모래시계 분할 매수도 이것도 알려주는 데가 없어요. 엉터리로 알려주죠. 엉터리. 수준 이하. 그냥 혼자만의 상상력에 의해서 떠들어대더라고. 근데 주식은 혼자만의 상상력은 아니고요. 이 모래시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공격적이기도 하고 방어적인 투자 전략이에요. 분할 매수 전략이야. 균등 분할은 아시죠? 이거는 뭐 되게 단순한. 근데 균등 분할도 여러 가지 전략이 있어요. 근데 균등 분할 그래도 뭐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공격적이면서 방어적인 전략이에요. 이 두 개가. 근데 이제 모래시계 분할 매수 전략은 요게 앞단이 비중이 좀 들어가요. 앞단하고 뒷단, 그러니까 전반부라고 하거든요. 전반부에 비중이 많이 들어가고 이 중간 부 있잖아요. 중간 쪽은 비중이 많이 안 들어가. 거의 없어. 0이야. 비중 제로. 그리고 이 후반부에 비중이 들어가. 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초반부에 왜 이렇게 비중이, 근데 초반부에 들어가는 것도 50%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 이 극단적인 걸로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비교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역삼각으로 보게 되면 이 앞단에 50%가 확 들어가 버리자, 비중이. 그치? 근데 얘는 앞단에 비중이 들어가긴 하지만 35%만 들어간다고. 후반부에 얘는 삼각은 후반부에 50이 들어가잖아. 근데 이 모래시계는 후반부에 35가 들어가.
그러니까 얘는 그렇게 극단적이진 않아. 얘는 그래서 공격적이기도 하고 방어적인 되게 균형 감각이 어느 정도 있어요. 왜 초반부에 그래도 물량이 많이 들어가느냐 비율로 봤을 때 초반부에는 기본 물량을 확보하려는 강력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투자를 할 적에 물량이 있어야지 내가 돈을 벌 수가 있잖아. 물량을 없으면 돈을 못 벌거든. 그렇지. 그래서 초반부에 기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제 주식이란 게 내가 초반부에 들었다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가 있잖아. 그치? 그러면 나머지 물량은 방어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앞단은 공격적인 매수 전략과 이 후반부에 방어적인 매수 전략이 동시에 있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은 얘는 역삼각형은 공격적인 매수 전략이잖아. 극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방어적인 것은 삼각은 방어적인 전략이잖아. 완전 후반부에 들어가잖아. 근데 얘는 전반부하고 후반부에 들어간다고. 근데 이 중간부 있잖아. 여기는 기간 조정이야. 초반부에 들어와서 기본 물량 확보하고 그 다음에 중반부에서는 시장의 흐름을 본다고. 그리고 나서 시장의 흐름을 봤는데 아 이제는 거의 뭐 마무리가 된 것 같다. 매집이 끝난 것 같다. 그러면 후반부에 들어간다고. 후반부에 그 나머지 물량을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공격적인 투자 전략과 앞단은 공격적으로 각하고 후반부는 방어적인 거. 이 두 가지가 되어 있는 거지. 요거는 약간 그 투자하시는 분이 되게 디테일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솔직히 얘는 생각 없이 접근해도 되잖아요. 균등분할은 그냥 생각 없이 개념 없이 접근해도 되지. 대부분 이렇게 하시죠. 얘는 전략에 좀 치밀해. 그래도 좋은 건 있어요. 뭐가 좋냐면은 얘는 너무 극단적이잖아. 역삼각형은 극단적인 공격형이잖아. 삼각은 너무 극단적인 방어적 분할 매수 전략이잖아. 근데 얘는 모래시계는 공격적이면서도 방어적인 것을 동시에 가져간다고. 근데 되게 디테일하게 접근해야 돼. 되게 디테일하게 접근하셔야 돼. 그래서 요거를 좀 알고 계시면은, 그러니까 그게 있어. 사람마다 성향이란 게 있다고. 아, 여러분들이 딱 들으시면은, 아, 뭔가 나는 논리적이야. 나는 균형 감각이 있어. 아, 그러면 나는 모래시계 전략으로 갈 거야.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지. 들으면 그래. 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막상 본인께서 실전 매매 들어가잖아? 이론과 현실은 달라. 본인이 들은 거고 본인의 성향이란 게 있어요. 사람의 그 성향이란 게 있어요. 아무리 백날 들어봤자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그 본인의 그 이 손가락 이 본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일부는 많은 분들이 그런 건 아닌데 일부는 극단적인 분들이 계세요. 극단적으로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있고 극단적으로 너무 이렇게 심리가 위축되신 분들은 삼각으로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분들이 계세요. 성향 자체가. 그거는 뭐 누구의 이야기로 학습으로 가능한 영역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극단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역삼각을 좀 완화시켜 주는 것이 공격적이긴 하지만 다이아몬드로 좀 완화시켜 줄 수가 있는 거고 이 극단적인 방어적인 그 심리가 위축되신 분들 그분들을 좀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원뿔인 거고 너무 너무 생각 없이 투자하시는 분들 너무 생각 없이 투자하시는 분들 이 균등 분할 아무 생각 없이 그나마 분할 매수하긴 하는데 뭐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본인 종목에 대해서 한 번쯤은 더 깊게 생각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모래시계인 거죠. 그래서 이런 투자 전략을 좀 알고 계시면은 적절하게 분할 매수 전략을 진행할 수가 있긴 하겠죠. 뭐 이거 말고도 이거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요거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리고 마지막 요거 하나만 이야기해 될까요? 예, 포트폴리오. 그 포트폴리오로 구성하실 적에 요건 좀 지적을 해드릴게요.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 게 뭐냐면 종목 개수가 너무 많아요. 예. 아, 눈치님 안녕하세요. 예. 종목 개수가 너무 많아. 실전에서는요, 예, 종목 개수가 2개 이상 넘어가면 이거 관리가 안 돼요. 예, 통상적으로. 근데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종목 개수가 몇 개냐면 5개가, 기본적으로 5개죠. 예,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뭐 10개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예, 통상적으로 5개입니다. 5개도 관리가 어렵습니다. 이거 비중 관리 어려워요. 가능하지 않아요. 비현실적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께서는 5개 뭐 5개 하게 되면 뭐 비중을 20%씩 뭐 해가지고 5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가능하지 않아요. 예비비가 없어요. 예비비가. 포트 자금의 유연성도 없고요. 위험 관리도 어려워요. 유연성도 떨어지고요. 그냥 타이트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중 조절이 안 되니까 종목 개수가 2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죽어라고 해보세요. 되는지.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시겠어요? 문제가 발생하시니까 이제 손절을 때려버리는 거죠. 왜? 감당이 안 되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세개도 좀 많아요. 종목 개수가 3개 넘어가면은 그것도 좀 벅차요. 그나마 3개는 어느 정도 해볼 수가 있는데, 근데 3개도 그 비중 관리 어렵습니다. 예,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적당한 것은 2종목 정도?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비중 조절,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비중 조절했다. 뭐 비중 조절 좀 하시죠? 하려고 한다면 종목 개수는 2종목이어야 돼요. 3종목 넘어가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그거지. 가능하지 않은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종목 개수를 3종목으로 늘려버려요. 가능하지 않은데 늘려버리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왜 그러시냐면은 경험이 없으셔서 그래요. 경험도 없고 이 자금 운영을 해본 경험이, 그러니까 모멘텀 투자자분들이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맨날 그 자금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뭐예요? 맨날 손절이죠. 자금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맨날 손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비중도 그렇지만 진짜 관리하기도 어렵습니다. 분석하기도 어려워요. 예, 관리하기도 어렵고 분석하기도 어렵고요. 예, 2종목 이상 넘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워렌 버핏은 10종목 이상, 10종목인가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은 10종목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돈 자체가 조 단위로 들어가잖아. 거의 돈 자체가 너무 많으신 거기 때문에 한 종목에 돈을 때려박을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의 조 단위 수준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그분은 특별한 분이고 워낙, 근데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돈이 많아봤자, 투자 자산이 많아봤자 100억 이하 하잖아. 예, 100억 이하면은 2종목이면 돼요. 2종목이면 가능합니다. 100억 이하면. 예. 근데 일반적으로 100억은 아닐 거 아니야, 대부분. 그래도 100억 이하 정도면 2종목이면 가능해. 근데 100억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종목 개수가 5종목이다? 예.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3종목도 어렵습니다. 예. 근데 어려운데 그걸 한다? 예. 거의 불가능한데. 그러니까 늘상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 개수는 2종목 이내에서 운용한다. 이런 규칙을 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종목 이상으로 운용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와 자금 운용의 유연성이 떨어져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비중을 나눈 것이 유연성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아니 내가 비중 조절한다는 것은 유연성이 있어야지 비중 조절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유연성이 떨어져 버려요. 포트 자금의 유연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위험 관리도 안 돼요. 근데 안 되는데 자꾸만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지. 그래서 리스크 관리와 자금 운용의 유연성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져요. 두 종목 이상이면. 그러니까 만화같이 하지 마세요. 주식할 때. 그 다음에 종목과 비중은 경제 흐름에 따라서 정규적으로 리밸런싱을 해줘야 돼요. 그 리밸런싱 아시죠? 그래서 여기 포트 종목도 예, 경제 흐름에 따라서 바꿔줘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약바이오 헬스케어가 앞으로 이제 유망할 것 같다 싶으면 이제 하다가 또 제약바이오 쪽 헬스케어에서 이제 입절을 예를 들어서 했다 칩시다. 입절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경기 흐름 자체가 뭐 AI 반도체로 갈 것 같다. 그러면 AI 반도체로 미리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야.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정규적으로 이 포트폴리오의 종목에 대해서 리밸런싱을 해주시면서 예, 투자 전략을 가져가셔야 돼요. 리밸런싱이 개인 투자자분들도 포트폴리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정규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규적으로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규적으로 체크를 하시라고. 네, 체크를 하시면서 경제 흐름을 보시라고. 앞으로 어떤 섹터가 유망할 것인지. 리밸런싱은 일정한 규칙을 정해서 정규적으로 체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있어야 돼요. 예비비 비중을 활용해가지고 예, 포트폴리오 자금의 유연성과 위험 관리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비비가 없으면은 이거 그 포트 자금의 유연성 비중 조절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렇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비중 조절이라 한다고 하잖아.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비중 조절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손절한다는 얘기지야. 누가 비중 조절하는데 손절을 해. 물론 이제 일반적 개인 투자자분들은 손절이 습관화돼 있다 보니까는 예, 비중 조절한다는 것 자체가 손절을 의미하긴 하죠. 근데 가치 투자는 손절 자체가 거의 없으니까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죠. 예, 아예 없기 때문에 예, 가치 투자는 손절 자체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비중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있어요. 완충지대가 필요해. 종목이 두 개가 있잖아. 이거 45%, 45%잖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완충의 교집합을 해줄 수 있는 이 10%가 필요한 거야. 완충 조절할 수 있는 게. 그래야지 완충 조절해야지 얘가 여기서 일로 넘어갈 수 있고 얘가 일로 넘어갈 수 있잖아. 그래서 예비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규칙을 정해서 운영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하셔야 돼요. 만화같이 하지 마시고 비현실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자꾸만 비현실적으로 하시니까 손절하시는 거잖아요. 현실을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그게 왜 현실을 모르시는 게 왜 그러시냐면은 아니 맨날 손절만 하시니 뭐 자금 운영을 뭐 분할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도 아니고 입절하실 때도 분할 매도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뭔가 디테일한 면이 없잖아. 뭐 맨날 손절만 하시니 무슨 자금 운영을 해보신 경험이 없으시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종목 개수도 막 늘려버리는 거지 뭐 본인 마음대로. 근데 자금 운영을 되게 디테일하게 하게 되면은 두 종목 이상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근데 뭐 최대 세 종목까지는 해볼 수가 있긴 한데 근데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세 종목까지 가도 예, 비중도 이거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관점에서 이야기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개수가 늘릴 수 없어요. 비중 조절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종목 개수를 내가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가 없습니다. 늘리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니까. 네,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드릴까요? 오늘? 네, 오늘 요거 말씀드렸고 공격적인 분할 매수, 그다음에 이거 원부령 말씀드렸죠? 네.
원뿌령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모래시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거 다 말씀드렸고. 그러면 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건 다 알려드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다 이야기해드렸으니까. 아, 그리고 아니다. 요거 마지막으로 요거 이야기해드릴게. 마지막으로 요것만 체크해드린다면, 유가가 최근에 반등해줬죠. 이거 브렌트유거든요. 브렌트유가 79달러로 반등해줬어요. 근데 이게 있더라고. 이 운임지수로 봤는데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있잖아요. 얘가 빠지던데? 그러니까 물동량이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물동량이 안 좋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야. 그만큼 많이 거래가 안 된다는 거야. 그치?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그러니까 경제가 좀 안 좋다 늦게 볼 수가 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BDI 지수는 좀 올라가요. 약간 반등하기 하죠. 이게 BDI 지수는 그래도 올라가긴 하거든. 그래서 아직까지는 네, 중동 전쟁의 그러니까 전쟁 여파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전쟁의 이슈는 아직까지 잔존을 한다. 근데 그렇게까지 강하게 잔존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약간은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은 아예 그 전쟁 이슈가 지정학들이 있을까 제거된 건 아닌데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빠지더라고.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빠져. 그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 방송 여기까지 진행해 볼까요?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네, 돈가치 유튜브에 오셔서 여기 가입 버튼 누르시고 멤버십 가입해 주시고요. 나 일로도 오세요. 가치 투자 여기 방송으로. 이거는 이제 멤버십 종목 리딩 방송입니다. 열흘같이 멤버로 등록하신 후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일 8시 45분에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아침 공개 방송을 하고 나서 근데 생방송으로 하지만 이거 다 녹화되어 있기 때문에 생방송에 못 온다 하더라도 네, 녹화 영상으로 보시면 되는 거니까 어차피 가치 투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하다면 생방송에 오시면 좋긴 하겠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할까요? 일방 방송. 네, 여러분들 장시간 네, 오늘은 좀 방송이 좀 길었죠. 우씨. 그래도 오늘은 약간 주말 같은 느낌이 있어서 네, 토요일이니까 좀 더 길게 방송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